조카 면회간 미모의 이모 다방년이라 불리며 대대장에게 물벼락 테러를 당합니다. 잠시 후 쓰리스타 군단장이 그녀에게 무릎 꿇고 선배님 을 외치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경기도 포천.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부이자 최정예 기계화 보병사단인 제8사단 오뚜기 부대의 연병장은 이른 아침부터 들뜬 열기와 억눌린 긴장감이 기묘하게 공존하고 있었다. 부대 창설 이래 처음으로 사단 전체의 가족 초청 부대 개방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다. 강철의 기갑부대라는 명성에 걸맞게 굳게 닫혀있던 위병소는 전차의 진입로처럼 육중한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신병교육대를 수료하고 자대에 배치된 지 갓 2달. 이등병 고하늘. 그는 연병장 한편의 도열한 신병들 사이에서 애써 덤덤한 척하며 위병소 입구만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하늘은 이름과 달리 늘 땅을 보며 자랐다. 10살 무렵 불의의 사고로 부모님을 동시에 여의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그를 거둔 것은 당시 30살에 불과했던 어머니의 여동생 이모 권희솔이었다. 그날부터 이모는 하늘에게 어머니였고 아버지였으며 유일한 세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평범한 보호자가 아니었다. 하늘의 기억 속 이모는 단 한 번도 화장을 하거나 화려한 옷을 입은 적이 없었다. 그녀의 옷장은 늘 빳빳하게 다려진 정장 혹은 그보다 더 엄격해 보이는 짙은 색의 근무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직업은 늘 비밀에 쌓여 있었다. 국가를 위해 일한다. 는 막연한 대답뿐이었다. 하늘은 그런 이모의 존재가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다. 그녀의 몸에는 늘 어떤 상황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강철 같은 기품과 서늘한 권위가 배어 있었다. 야, 고하늘. 너네 이모님 진짜 오신댔냐? 옆에 선 동기 녀석이 팔꿈치로 쿡 찔렀다. 오신다고 했어. 이야, 듣자 하니 너네 이모님 엄청난 미인이라며? 29살이라고 해도 믿는다던데 사실이냐? 하늘의 얼굴이 곤란함으로 붉어졌다. 사실이었다. 이모 권희솔은 40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혹독한 자기관리로 20대 후반이라 해도 믿을 만큼 팽팽한 긴장감과 우아함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그것이 하늘의 가장 큰 걱정거리였다. 이곳은 군대다. 개인은 존재하지 않고 조직만이 존재하는 곳. 미나부는 때로 죄악이 되기도 하는 특수한 공간이었다. 제발. 이모. 내가 신신당부했잖아. 제발. 평범하게. 제발. 입대 전날 하늘은 이모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탁했었다. 이모. 나중에 면회 오게 되면 그냥 동네 마트 가는 것처럼 그냥 수수한 티셔츠에 청바지 그렇게 와주면 안 돼? 권희솔은 그런 조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특유의 나직하고 울림이 있는 목소리로 답했었다. 하늘아. 이모 옷장에 청바지 없는 거 알잖니? 그리고 수수한 것의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구나. 최선을 다해보마. 최선이라는 단어가 하늘의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때였다. 연병장 사열대 위로 땅딸막하지만 다부진 체격의 중년 남성이 마이크를 잡았다. 마이크 시험. 가슴팍에는 대대장 중령 마석태라는 명찰이 붙어 있었다. 마석태 중령. 일명 돌마 마석태. 대령 진급에서 2번이나 고배를 마신 그는 그 울분과 열등감을 병사들의 군기를 잡는데 모조리 쏟아붓는 것으로 악명 높았다. 그는 오늘 같은 가족 행사를 병적으로 혐오했다. 신성한 군부대의 사제의 때가 묻는 날이라며 행사를 준비하는 내내 병사들을 들들 볶아댔다. 반갑습니다. 장병 가족 여러분. 마 중령은 마이크에 대고 고함을 질렀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의 귀한 아들들이 얼마나 편하게 군 생활을 하는지 자랑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연병장의 왁자지껄하던 분위기가 순간 싸늘해졌다. 요즘 사회가 물러터져서 군대마저 물러터진 줄 아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부대 개방 행사가 무슨 유치원 소풍인 줄 아십니까? 이곳은 적과 대치하고 있는 최전방 포천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민간인들에 대한 노골적인 적의가 배어 있었다.
오늘 하루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오뚜기 부대의 위용을 잠시 관람하는 특혜를 드리는 것이니 부대의 통제에 잘 따라주시고, 특히 복장이 불량하거나 군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언행을 할 시에는 그 가족이 보는 앞에서 해당 병사를 엄중히 문책할 것임을 미리 고지합니다. 협박과도 같은 환영사였다. 병사들은 고개를 숙였고 가족들은 쭈뼛거리며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하늘은 마른 침을 삼켰다. 하필이면 오늘 저 돌마가 직접 군기 순찰을 돌고 있었다. 이모의 그 비범한 아우라가 저 돌멩이 같은 남자의 눈에 띄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날 터였다. 그의 불안한 시선이 다시 위병소로 향했다. 그리고 하늘은 숨을 멈췄다. 오전 9시 행사장 입구는 평범한 국산 세단과 부대에서 제공한 셔틀버스로 붐볐다. 대부분의 가족은 주말 등산객처럼 편안하고 수수한 옷차림이었다. 그때 그 모든 차량 행렬을 유령처럼 가르며 단 한 대의 차가 미끄러져 들어왔다. 요란한 배기음도 과시적인 경적 소리도 없었다. 그저 칠흑 같은 어둠을 빚어 만든 듯한 깊고 진한 녹색의 영국제 세단이었다. 차종을 모르는 이들조차 저 차가 내뿜는 압도적인 존재감에 저절로 길을 비켜주었다. 차량은 행사장 입구 정확히 대대장 전용 주차 구역 바로 옆자리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부드럽게 멈춰섰다. 모든 소음이 멎었다. 마석태 중령의 이마에 힘줄이 돋아났다. 감히 어느 놈의 애비가 대대장 주차 구역을 침범한단 말인가. 운전석 문이 열렸다. 가장 먼저 땅을 밟은 것은 화려한 스틸레토 힐이 아닌 굽이 거의 없는 검은색 플랫 슈즈였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사람. 고하늘 이등병은 눈을 질끈 감았다. 이모 권희 소리였다. 그녀는 하늘의 부탁대로 최선을 다한 모습이었다. 화장기 없는 깨끗한 얼굴. 장신구라고는 작은 귀걸이 하나 없었다. 옷차림은 단순한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에 발목까지 오는 검은색 슬랙스 바지였다. 평범하다. 평범해. 하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 했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목에 감긴 그것이 하늘의 눈에 들어왔다. 진홍빛 실크 스카프. 그것은 단순한 스카프가 아니었다. 마치 잘 익은 석류의 속살을 그대로 꺼내어 목에 두른 듯 짙고 농염하며 치명적이기까지 한 붉은색이었다. 흙먼지 날리는 포천의 연병장, 무채색의 전투복 사이에서 그 진홍빛 스카프는 마치 피를 흘리는 상처처럼 선명하고 도발적이었다. 이모는 주변의 시선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 트렁크에서 작은 보냉 가방을 꺼내 들고는 아들을 찾아 두리번거렸다. 저 여자. 누구야? 연예인인가 봐. 미쳤다. 나이가 몇인데 피부가. 병사들 사이에서 억눌린 탄성이 터져나왔다. 이모. 하늘이 얼굴이 새빨개져서 달려나갔다. 하늘아. 늦었구나. 길이 조금 막혔다. 권희솔은 아들을 발견하고 그제야 얼음 같던 표정을 풀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 하나에 주변 공기가 봄바람처럼 훈훈해지는 듯 했다. 이모, 스카프. 내가 제발 평범하게 오랬잖아. 하늘이 울상을 지으며 속삭였다. 이게 제일 평범한 거다. 다른 옷은 전부 제복이라서. 그리고 하늘이 너 추울까봐. 이따 덮어주려고 가져온 건데. 그녀는 아들의 마른 뺨을 쓸었다. 이 모든 광경을 사열대 위에서 마석태 중령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저 차, 저 여자, 그리고 저 빨간색. 그는 붉은색을 병적으로 혐오했다. 군대에서 붉은색이란 공산당, 불온함, 피를 상징한다고 믿었다. 마석태가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저게 지금 아들 면회 온 어미. 아니, 이모의 복장이랍시고 하고 온 건가? 그는 옆에 선 작전과장 소령에게 침을 뱉듯이 말했다. 고하늘 이병, 저놈 아니야? 훈련소 성적은 좋다고 하더니 뒤로는 저런 물주나 끼고 돌아다녔구먼. 물주. 스폰서.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단어는 이미 모욕의 시작이었다. 대대장님, 그래도 가족분이신데. 작전과장이 조심스럽게 말렸지만 마석태는 들은 척도 안 했다.
가족? 저게 가족으로 보여? 내 눈에는 강남 어디 룸살롱에서 제일 잘 나가는 마담이 어린 선수 하나 꼬셔서 돈 자랑하러 온 걸로밖에 안 보이는데? 그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고 권이솔의 우아한 자태와 그녀의 진홍빛 스카프에 대한 천박한 질투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실패한 인생에 대한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 저 가진 자의 상징처럼 보이는 여자를 어떻게든 짓밟아 무너뜨리고 싶었다. 가서 전해. 저 빨간 쪼가리 당장 벗어 치우라고. 여기가 어디라고 저런 요망한 짓을 하고 다니냐고. 작전과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머뭇거렸다. 이 새끼가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마석태가 작전과장의 정강이를 전투화로 걷어찼다. 아닙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그 작전과장은 어쩔 수 없이 절뚝거리며 하늘과 권이솔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그는 차마 그 경고를 입에 담지 못했다. 권이솔의 기품과 그녀의 깊이를 알 수 없는 고요한 눈빛에 압도당해 그저 고 이병 이모님 모시고 일단 생활관부터 저 스카프는 혹시 더우시면 이라며 말을 얼버무릴 뿐이었다. 마석태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이를 갈았다. 쓸모없는 놈. 계집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고. 그는 결심했다. 저 불순물을, 저 진홍빛 암세포를 자신이 직접 도려내기로. 감히 신성한 오뚜기 부대의 연병장을 자신의 패션쇼 무대로 만든 저 오만한 여자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교육시키기로. 그는 사열대를 성큼성큼 내려와 그들 모자를 향해 똑바로 걸어갔다. 지옥문이 열리는 소리였다. 고하늘 이등병은 어머니 같은 이모를 이끌고 황급히 인파 속으로 섞여들려 애썼다. 그러나 권이솔의 존재감은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진홍빛 스카프는 마치 어두운 숲속의 등대처럼 모든 사람의 시선을 끌어당겼다. 이모 제발. 저 스카프 그냥 가방에 넣으면 안 돼? 하늘아. 춥다니까. 그리고 이건 그냥 스카프가 아니야. 권이솔은 스카프를 매만지며 알 수 없는 말을 했다. 그 스카프는 그녀가 아주 오래전 목숨을 건 작전을 완수하고 누군가에게 선물 받은 그녀의 초심과도 같은 물건이었다. 그들은 부대에서 마련한 기계화 장비 전시장으로 향했다. 위장 크림을 바른 병사들이 최신형 천무 다연장 로켓과 KU-21 보병 전투 장갑차 앞에서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하늘은 이모에게 무기 설명을 하며 잠시나마 군인이 된 자신의 모습을 뽐내고 싶었다. 이모, 저게 KU-21 장갑차야. 엄청 빠르고 물 위로도 다닐 수 있어. 화력도. 포탑 구동계가 유압식이 아닌 전자식으로 바뀌었구나. 반응 속도는 개선됐겠지만 혹한기 피격 시 전자충격 EMP 방호 대책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나? 저기 포탑링 연결부의 실란트 방수 처리 마감이 조금 거친 것 같은데. 하늘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모는 마치 장난감 가게에서 불량품을 찾아내는 전문가처럼 KU-21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일 수도 있는 부분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었다. 아니, 그건 잘 모르겠는데. 군 장비는 겉모습이 다가 아니다, 하늘아. 보이지 않는 곳에 1mm 오차가 안에 탄 전우들의 생사를 가르는 법이다. 바로 그때였다. 등 뒤에서 불쾌한 쇳소리 같은 목소리가 그들의 대화를 끊었다. 어이쿠, 전문가 나셨네. 민간인 아줌마가 전자충격 방호는 알아서 뭐하시게. 마석태 중령이었다. 그는 작정한 듯 팔짱을 낀 채 빗딱하게 서서 두 사람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권이솔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치 가축의 등급을 매기듯 노골적으로 훑어내렸다. 하늘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충성, 대대장님께 대하여 경례. 마석태는 하늘의 경례는 받아주지도 않았다. 그는 권이솔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고 이병 이모 되신다고? 아들. 아니, 조카놈은 이등병인데 이모는 아주 장군님이 따로 없으시네. 그래. 권이솔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고요하고 깊은 눈동자가 마석태의 번들거리는 탐욕스러운 눈과 마주쳤다. 조카를 보러 온 보호자 권이솔입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하시는 말씀의 의도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중령님?
그녀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오히려 중령님이라는 호칭을 정확히 발음하는 그 태도가 마석태의 심기를 더욱 거슬렀다. 감히 민간인 계집이 군인, 그것도 대대의 왕인 자신에게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는 꼴이었다. 의도? 의도를 몰라서 물어. 지금 당신 목에 두른 그 빨간 쪼가리 말이야. 마석태의 목소리가 커졌다. 주변의 이목이 다시 집중되기 시작했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그따위 요망하고 불길한 색깔을 두르고 돌아다녀. 지금 우리 병사들 정신 상태 혼미해지는 거 안 보여? 여기가 무슨 술집이야? 아니면 당신이 지금 작정하고 남자들 꼬시러 온 거냐고. 술집 꼬시러. 단어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하늘의 눈이 뒤집혔다. 대대장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뭐야, 이 새끼가? 상관한테 대들어? 너 지금 당장 군장 싸고 싶어 환장했어? 이등병 주제에. 마석태가 하늘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쳤다. 잠깐. 권위 소리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하늘의 앞을 막아섰다. 그녀는 마석태보다 머리 하나는 작았지만 그 기세는 마치 거대한 산이 앞을 가로막은 듯 했다. 중령님, 오늘은 부대 개방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인인 제가 조카를 보기 위해 방문한 이 자리에서 군복이 아닌 제 스카프 색깔을 문제 삼는 것은 월권이 아닙니까? 또한 제 스카프가 군의 기강을 해친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논리 정연한 반박이었다. 하지만 이성을 잃은 마석태에게 논리는 통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 젊어 보이는 여자가 괘씸해 견딜 수가 없었다. 월권? 근거? 하. 마석태가 기가 막힌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이 여자가 군대를 뭘로 보고. 이 팔사단에서는 이 마석태가 근거고 내가 규정이야. 딱 보아하니 돈 좀 처발라서 그 얼굴 유지하는 것 같은데 돈이면 군대도 우습게 보이나 보지. 그것은 명백한 인신공격이자 성희롱이었다. 아주 그냥 번쩍거리는 외제차 끌고 와서 그 빨간 스카프 휘날리면서 뭐 우리 부대 지휘관이라도 하나 꼬셔볼 생각으로 왔나? 안 그래?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동의를 구하듯 외쳤다. 하늘은 주먹을 꽉 쥐었다. 피가 거꾸로 솟았다. 하지만 군인이라는 신분이 이등병이라는 계급이 그의 발목을 쇠사슬처럼 잡고 있었다. 권희솔의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그녀의 입가에서 희미했던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다. 중령님, 방금 하신 발언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육군 중령이 민간인, 그것도 장병의 가족에게 할 수 있는 발언의 수위를 넘으셨습니다. 책임? 이까짓 말 한마디 가지고 무슨 책임을 져? 마석태는 더욱 기세등등해졌다. 그는 이 여자가 법인이 규정이니 따지는 것을 보니 어디서 돈 좀 굴리는 부류라고 확신했다. 군대의 무서움을 모르는 민간인. 어디서 그런 싸가지 없는 말버릇을 배웠어? 당신 도대체 뭐하는 여자야? 앙? 말투나 꼬라지를 보니 꼭 저기 포천 시내 다방에서 커피 배달이나 하는 다방년 같구만. 그래. 순간 정적이 흘렀다. 다방년.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말이었다. 모욕의 수준을 넘어선 한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폭언이었다. 하늘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다. 분노와 수치심으로 온몸이 떨렸다. 권희솔은 그러나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마석태 중령을 응시했다. 그 눈빛은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아주 먼 곳에서 불량품을 폐기 처분하기 직전에 차갑고 서늘한 결정의 눈빛이었다. 그녀가 입을 열기 직전 하늘이 들고 있던 보냉 가방에서 생수통 하나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다. 하늘이 마석태의 고함에 놀라 놓친 것이었다. 마석태 중령은 그 생수통을 발견했다. 그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아, 목마르신가 보네. 하긴 그렇게 따박따박 말대꾸를 해댔으니 내가 아주 시원하게 해주지. 마석태 중령은 바닥에 생수통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뚜껑을 열었다. 마석태 중령의 입가에 맺힌 잔인한 미소는 그가 앞으로 저지를 악행의 서막에 불과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생수통을 천천히 주워들었다. 500ml짜리 아직 뚜껑도 따지 않은 새 것이었다.
그가 뚜껑을 잡고 치익 소리가 나게 비트는 순간 그 단순한 마찰음이 고하늘 이등병의 귓가에는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처럼 들렸다. 날이 덥긴 덥죠. 안 그렇습니까, 사모님? 마석태가 권희소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눈은 탐욕스러운 뱀처럼 그녀의 흠잡을 데 없는 얼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하늘의 얼굴, 그리고 감히 자신에게 대항하려는 민간인 계집의 당돌한 눈을 번갈아 훑었다. 그는 이 순간을 만끽하고 있었다. 자신의 권력, 자신의 계급이 이토록 달콤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대령 진급에서 매번 고배를 마시며 쌓여왔던 울분과 패배감이 자신보다 명백히 우월해 보이는 이 여성을 짓밟음으로써 보상받는 듯한 도착적인 쾌감이었다. 어디서 커피 배달하는 다방년이 신성한 군부대에 와서 물을 흐려? 내가 아주 그 더러운 물 시원하게 빼주지. 대대장님 안 됩니다. 하늘이 절박하게 소리쳤다. 그가 마석태의 팔을 붙잡으려 한 걸음 내디뎠다. 그러나 그보다 마석태의 행동이 빨랐다. 어딜 감히 이등병 새끼가. 마석태는 하늘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쳐냈다. 아직 군기가 채 들지 않은 하늘은 그 힘에 밀려 뒤로 두어 걸음 주춤하며 넘어질 뻔했다. 그 찰나의 순간 마석태는 뚜껑을 연 생수통을 높이 치켜들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권희솔의 정수리를 향해 물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아! 주변에서 지켜보던 가족들의 입에서 낮은 탄식이 터져나왔다. 차갑고 투명한 생수가 그녀의 완벽하게 관리된 검은 머리칼 위로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물줄기는 이마를 타고 굳게 담은 입술을 지나 뾰족한 턱 끝에서 방울져 떨어졌다. 고급스러운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는 순식간에 짙은 갈색으로 얼룩지며 물에 젖은 생쥐꼴처럼 그녀의 몸에 속절없이 달라붙었다. 마석태는 그녀의 목에 감긴 그토록 눈에 거슬렸던 진홍빛 스카프를 집중적으로 노렸다. 붉은 실크는 물을 머금고 축 처지며 마치 피를 흘린 상처처럼 더욱 짙고 처연한 색으로 변했다. 하하, 꼴 좋다. 이제 좀 시원해 배네. 아주 그냥 물에 빠진 닭 같구만. 마석태는 한 방울도 남김없이 붓겠다는 듯 물통을 거꾸로 든 채 그녀의 머리 위에서 흔들기까지 했다. 그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주변의 다른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숙였다. 간부들조차 이 상식을 벗어난 현역 중령의 만행에 차마 끼어들지 못하고 엮이기 싫다는 듯 애써 시선을 피했다. 세상이 멈췄다. 고하늘 이등병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물에 젖어 속눈썹이 뺨에 달라붙은 채 미동도 없이 서 있는 이모의 모습만이 슬로우 모션처럼 각인되었다. 뇌 속의 이성이 상관, 계급, 군기 교육대라는 단어들로 그를 속박했지만 10살 때부터 자신을 지켜준 유일한 가족을 지키려는 아들의 본능은 그 모든 것을 불태우고 있었다. 에이, 개자식아. 하늘의 입에서 짐승 같은 포효가 터져나왔다. 그는 더 이상 이등병 고하늘이 아니었다. 그는 마석태 중령을 향해 주먹을 쥐고 달려들었다. 이등병이 중령을 향해 주먹을 날리는 것. 그것은 군법상 상관 폭행,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군 교도소로 직행할 중죄였다. 멈춰라. 그때였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입술 사이로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권희솔이었다. 그녀는 하늘을 보지도 않고 그저 오른손을 들어 조카의 가슴을 막아 세웠다. 달려들던 하늘은 그 차갑고 작은 손바닥에 막혀 마치 거대한 벽에 부딪힌 것처럼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다. 권희솔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물에 젖은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넘겼다. 화려했던 진홍빛 스카프는 이제 그녀의 존엄성과 함께 진흙탕에 처박힌 듯 초라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만은 달랐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분노도 슬픔도 모욕감도 아닌 오직 상대를 꿰뚫어보는 듯한 서늘한 평가만이 담겨 있었다. 마치 불량품을 감정하는 감정사처럼 그녀는 마석태 중령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어보았다. 중령. 그녀가 입을 열었다. 님 자는 사라져 있었다. 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이 여자가. 어디서 감히.
마석태가 빈 생수통을 그녀의 발치에 집어던졌다. 당신 권위소리 말을 이었다. 지금 당신이 저지른 이 행동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겠소? 감당? 내가 감당 못할 게 뭐가 있어? 민간인 년이 군부대 와서 장교한테 행패 부리고 그 조카놈은 상관한테 주먹질까지 하려 들어. 이거 완전 빨갱이 집안 아니야? 당장 헌병 불러. 저것들 싹 다 연행해. 마석태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다. 행사장 구석에 대기하고 있던 헌병 2명이 이쪽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다. 하늘의 얼굴은 절망으로 하얗게 질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이모는 씻을 수 없는 모욕을 당했고 자신은 이제 불명예 제대를 넘어 군 교도소에 가게 생겼다. 헌병들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경례를 붙였다. 충성. 중령님 부르셨습니까? 저기 저 여자랑 고 이병. 군기 문란 및 하극상 현행범으로 체포해. 마석태가 손가락질을 하며 명령했다. 권위솔은 헌병들을 바라보았다. 헌병들은 물에 젖은 그녀와 분노로 떠는 이등병 그리고 광기에 찬 중령을 보며 잠시 망설였다. 뭐해 이 새끼들아. 당장 앉아봐. 마석태가 헌병들에게까지 고함을 질렀다. 헌병들이 마지못해 하늘의 팔을 잡으려던 순간이었다. 지금 이게 무슨 소란이지? 연병장 저편에서 낮지만 강철처럼 단단한 위엄이 실린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연병장 사열대 중앙으로 방금 도착한 듯한 검은색 지휘 차량 석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중앙의 차량에서 내린 인물은 이 부대의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었다. 군단장님이십니다. 누군가 외쳤다. 헌병이고 뭐고 할 것 없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병사와 간부들이 반사적으로 충성을 외치며 부동자세로 얼어붙었다. 검은색 지휘 차량 옆에는 어깨에 빛나는 3개의 별중장 계급장을 단 거구의 장군이 서 있었다. 그는 제8사단을 예하에 둔 이 지역 최상급 부대인 제7기동군단의 군단장 불곰 강철규 중장이었다. 강철규 중장은 야전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파 군인이자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불곰 군단장으로 불릴 만큼 엄격한 인물이었다. 그는 부대 개방 행사에 격려차 방문했다가 자신의 예하 부대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악스러운 광경을 목격한 것이다. 자신의 부하 중령이 민간인 여성의 머리 위에 물을 붓고 그 조카인 이등병을 헌병이 체포하려 하고 있었다. 마석태 중령. 강철규 군단장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마석태 중령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이 되었다. 불곰이 자신의 치부를 정면으로 목격한 것이다. 군단장님, 육군 중령 마석태 현장 군기 유지 중이었습니다. 마석태는 필사적으로 달려가 경례를 붙였다. 군기 유지? 강철규 군단장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민간인, 그것도 우리 장병의 가족 머리에 물을 붓는 게 자네가 말하는 군기 유지인가? 오해가 있으십니다. 저 여자가 먼저. 복장이 불량하고 군 장비에 대해 함부로 평하며 제게 반항을. 마석태는 횡설수설하며 변명을 늘어놓았다. 강철규 군단장의 미간이 깊게 패였다. 그는 마석태의 말을 끊고 모욕을 당한 피해자 권위솔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그 순간 강철규 군단장의 두 눈이 그가 평생 겪어본 적 없는 충격으로 거대하게 뜨였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몇 번이고 눈을 비볐다. 물에 흠뻑 젖어 베이지색 트렌치코트가 몸에 초라하게 달라붙어 있는 저 여자. 40 중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그러나 지금은 모욕감으로 얼룩져야 마땅할 저 얼굴. 강철규 군단장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는 저 얼굴을 알고 있었다. 아니, 대한민국 육군 장성급 지휘관 중에 저 얼굴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비록 공식 석상의 완벽한 제복 차림이 아닌 물에 젖은 민간인의 모습이었지만 저 특유의 서늘하고 깊은 눈빛,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척추. 그리고 그의 시선이 그녀의 목에 축 늘어져 있는 진홍빛 스카프에 꽂혔다. 저 스카프는
강철규 군단장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피가 역류하는 기분이었다. 그는 자신이 대위 시절 목숨을 걸고 참전했던 비밀작전의 지휘 통제실에서 수십 개의 모니터를 바라보며 냉철하게 명령을 내리던 당시의 젊은 작전과장을 기억해냈다. 그리고 그 작전이 성공한 뒤 그녀가 자신의 팀원들에게 격려의 의미로 선물했던 바로 그 진홍빛 스카프. 그녀는 강철규 중장의 육군사관학교 까마득한 선배이자 그가 평생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단 한 명의 상사였다. 마석태. 버러지만도 못한 놈. 강철규 군단장은 마석태 중령을 거칠게 밀치고 마치 홀린 사람처럼 권위소를 향해 걸어갔다. 한 걸음, 두 걸음. 주변의 모든 것이 소음을 멈췄다. 마석태 중령은 군단장의 저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하늘은 그저 이 상황이 꿈이길 바랐다. 강철규 군단장은 권위솔의 3미터 앞에 멈춰섰다. 그는 떨리는 눈으로 그녀의 젖은 머리와 물이 뚝뚝 떨어지는 트렌치코트 자락을 번갈아 보았다. 군단장님? 저 여자. 다방. 마석태가 감히 군단장의 뒤에서 중얼거렸다. 닥쳐라, 이 역적놈아. 강철규 군단장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포효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행동을 했다. 대한민국 육군 제7기동군단의 지휘관, 별 3개 강철규 중장이 물에 젖은 민간인 여성 앞에서 그대로 한쪽 무릎을 꿇었다. 정적. 포천의 바람소리만이 모두의 귀를 스쳤다. 군단장이, 쓰리스타가 무릎을 꿇었다. 마석태 중령은 숨이 멎었다. 그의 뇌는 이 비현실적인 장면을 해석하는 것을 거부했다. 고하늘 이등병 역시 자신의 이모 앞에서 무릎을 꿇은 군단장을 보며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강철규 군단장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거대한 어깨가 분노와 공포 그리고 수치심으로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선배님.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선배님. 아니. 부사령관님. 어찌 이런 누추한 곳에 이런 끔찍한 모습으로 계십니까? 선배님. 부사령관님. 그 단어가 연병장에 퍼지는 순간 마석태 중령의 시간은 영원히 멈췄다. 부사령관님이라고? 현역 군인 중에 중장 3스타의 선배님이자 부사령관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단 한 명뿐이다.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대한민국 국군 의전 서열 2위. 주 합참의장 다음 현역 군인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계급. 별넷. 포스타. 대장. 마석태 중령의 눈앞이 노랗게 변했다. 자신이 다방년이라 모욕하고 술집 여자라 희롱하며 머리 위에 물을 쏟아부은 저 여자가 대한민국 육군대장 권위솔 장군이었다. 살려 주십시오. 마석태 중령은 그 자리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깨닫는 순간 방광이 터질 듯한 공포에 휩싸여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다. 권위솔 대장은 자신을 향해 무릎을 꿇은 강철규 중장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젖은 머리칼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강 중장의 빛나는 전투와 코앞에 떨어졌다. 일어나시죠, 강 장군. 그녀의 목소리는 물에 젖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병장의 모든 소음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강철규 군단장은 마치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그는 차렷 자세를 취하고 감히 그녀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했다. 부사령관님,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부하 교육을 잘못 시킨 강 장군. 권위솔이 그의 말을 잘랐다. 오늘은 내 조카 저기 서 있는 고하늘 이등병의 이모 민간인 권위솔로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마석태 중령을 가리켰다. 저자가 나를 다방년이라 칭하더군요. 남자 꼬시러 온 술집 여자 취급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내 머리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고발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실 확인이었다.
강철규 군단장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렸다. 태. 강철규 군단장이 평생의 분노를 담아 포효했다. 내 이놈. 내 놈이 지금. 군단장님. 부사령관님. 저는 정말 저분이 연합사부 사령관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마석태는 무릎으로 기어와 강철규의 전투와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했다. 강철규는 더럽다는 듯 그 손을 걷어찼다. 몰랐다고? 몰랐으면 민간인 여성에게, 우리 장병의 가족에게 그런 망발과 폭력을 행사해도 된다는 말인가? 내 놈은 군복 입은 조폭이야. 당장 저놈의 군복을 벗겨. 군단장의 명령에 헌병들이 달려들어 마석태의 양팔을 우악스럽게 잡아 일으켰다. 아닙니다. 군단장님, 대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마석태는 비굴하게 빌기 시작했다. 그러나 권이솔의 눈은 한치의 동요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조카 하늘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하늘은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다. 자신의 이모가 포스타? 대장? 하늘아. 권이솔이 조카를 불렀다. 네. 이모? 아니. 그녀는 조카의 군기를 잡듯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내 이모이기 이전에 내가 속한 조직의 최상급 지휘관이다. 이럴 땐 어찌해야 하지? 하늘은 본능적으로 허리를 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모를 향해 완벽한 거수 경례를 붙이고 있었다. 충, 성, 이병고, 늘. 권이솔은 그제야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의 젖은 트렌치코트 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그리고 강철규 군단장과 헌병들에게 붙들린 마석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장병과 가족들을 향해 돌아섰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국군 의전 서열 2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권이솔 대장이었다. 강철규 중장. 예. 부사령관님. 저자 마석태 중령을 즉각 보직 해임하고 오늘부로 직위 해제하시오. 명. 받들겠습니다. 둘째, 저자의 폭언과 성희롱, 그리고 민간인에 대한 폭력 혐의에 대해 군단 헌병대가 아닌 즉시 합참법무실로 이첩하시오. 내가 직접 감찰을 지시할 것이오. 예. 알겠습니다. 셋째. 권이솔은 마석태에게로 다가갔다. 마석태는 이제 울음조차 그치고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떨고 있었다. 마 중령. 당신은 오늘 계급이 아니라 신념으로 입어야 할 이 군복을 더럽혔소. 당신은 군인이 아니라 권력에 취한 폭력배에 불과했소. 그녀는 마석태의 가슴에 달린 중령 계급장을 쳐다보았다. 당신이 진급에 목을 메고 그 울분을 약자에게 푸는 동안 당신의 부하들은 무엇을 배웠겠소? 당신 같은 지휘관 밑에서 고하늘 이등병과 같은 우리 아들들이 무엇을 보고 자라겠소? 그녀의 목소리는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진정한 군인의 명예는 더 높은 계급장에 있는 것이 아니오. 그것은 당신이 멸시했던 저 이등병의 가족을, 그 민간인을 나의 가족처럼 지켜주고 존중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오. 당신은 그 명예를 가질 자격이 없어. 그것은 사형 선고였다. 마석태는 하는 소리와 함께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제 용서를 비는 것조차 포기했다. 권이솔은 그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자신의 조카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강철 같던 눈빛이 조카를 보는 순간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젖은 손으로 조카의 뺨을 어루만졌다. 미안하다 하늘아. 이모가 내 부대 생활을 시끄럽게 만들었구나. 하늘은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는 상관이고 모고를 떠나 자신을 위해 모든 모욕을 감내한 이모를 끌어안았다. 아니에요. 이모. 아니에요. 제가 죄송해요. 제가 지켜드리지 못해서. 물에 흠뻑 젖은 포스타 대장과 그녀를 부둥켜 안고 우는 이등병 조카. 그 이질적이고도 감동적인 광경을
8사단 오뚜기 부대의 모든 장병과 가족들이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시간이 멈췄다. 8사단 오뚜기 부대의 연병장은 거대한 진공관이 된 듯 고하늘 이등병에 억눌린 울음소리와 거친 숨소리를 제외한 모든 소리가 빨려 들어갔다. 수백 명의 장병들과 그 가족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진 이 비현실적인 드라마에 넋을 잃었다. 물에 흠뻑 젖은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존엄한 모습의 여성. 그녀에게 무릎을 꿇었던 불곰 군단장. 그리고 이제는 그저 이모의 품에 안겨 우는 이등병 조카.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3스타 강철규 중장이었다. 그는 이 상황이, 이 끔찍한 사고가 자신의 군 경력 전체를 집어삼킬 수도 있음을 직감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그는 한 명의 군인으로서 젖어있는 까마득한 선배이자 현역 포스타인 상관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느꼈다. 여봐라. 당장 모포와 수건을 가져와. 의무대. 사단장 집무실에 따뜻한 물과 새 옷을 준비해. 강철규 군단장이 고함을 질렀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이 당황과 공포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부름에 주변에 얼어붙어 있던 부관들과 의무병들이 허둥지둥 뛰어오기 시작했다. 권이솔 대장은 그런 소란 속에서 조용히 조카의 등을 토닥였다. 그녀의 손길은 연합사 부사령관의 것이 아닌 그저 조카를 달래는 이모의 것이었다. 괜찮다 하늘아. 다 괜찮다. 그녀는 조카를 품에서 부드럽게 떼어냈다. 그리고 하늘의 젖은 눈을 손으로 닦아주었다. 하늘은 아직도 이 상황이 실감이 나지 않았다. 자신의 이모가 포스타, 육군대장, 한미연합사부 사령관, 자신이 매일 아침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마다 마음속으로만 그리던 구름 위의 존재. 하지만 이모, 지금은 울 때가 아니다 하늘아. 내 동료들과 그 가족분들이 다 보고 계신다. 오뚜기 부대 장병으로서 늠름한 모습을 보여야지.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금 단단해졌다. 하늘은 반사적으로 눈물을 닦고 허리를 폈다. 예, 알겠습니다. 대장님. 차마 이모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때 군단장의 부관이 황급히 두툼한 군용 모포와 깨끗한 수건을 들고 달려왔다. 부사령관님, 우선 이걸로. 강철규 중장은 부관의 손에서 모포를 거의 빼앗다시피 하여 자신이 직접 권이솔의 어깨에 덮어주려 했다. 그것은 상관에 대한 예우이자 자신의 관할 부대에서 벌어진 참사에 대한 최소한의 속죄 행위였다. 권이솔은 그러나 모포를 받지 않고 강철규 중장과 시선을 맞췄다. 강 장군, 지금 이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먼저요. 그녀는 모포 대신 수건 한 장을 받아들고 자신의 젖은 머리카락을 아무렇지 않게 닦아내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방금 전 다방년이라 모욕당하던 피해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거대한 함대를 지휘하는 제독의 모습이었다. 마석태 중령은 저기 헌병들이 대기 중입니다. 권이솔의 시선이 헌병대에게 끌려가는 마석태에게 향했다. 마석태는 이미 넋이 나간 상태였다. 눈물, 콧물, 침이 범벅이 되어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듯 했다. 그는 내가 대장님한테 물을, 포스타한테 라는 말만 무의미하게 중얼거렸다. 권이솔은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강철규 중장에게 말했다. 저자의 처리는 내게 맡기시고. 강 장군. 예. 부사령관님. 오늘 이 행사는 8사단 장병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축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무슨 꼴입니까? 한 명의 썩은 사과 때문에 이 모든 잔치를 망칠 수는 없습니다. 강 장군은 군단장으로서 이 행사를 끝까지 책임지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의무가 있소. 강철규 중장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면목. 없습니다. 사과를 받자고 하는 말이 아니오. 권이솔은 젖은 머리를 뒤로 쓸어넘기며 연병장에 모인 수백 명의 가족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들의 시선에는 여전히 경악과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권이솔은 사열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젖은 트렌치코트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군단장 강철규와 그 참모들이 황급히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녀는 사열대 중앙 연설대 마이크 앞에 섰다. 예정에 없던 순간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조카 고하늘 이등병을 만나러 온 이모 권희솔입니다. 그녀의 차분하고도 힘있는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웅성거리던 모든 소리가 잦아들었다. 우선 오늘 이 귀한 자리에 불미스러운 소란을 일으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장병의 가족분들께 군을 대표하여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였다. 포스타 연합사 부사령관이 민간인들에게 사과를 하고 있었다. 강철규 군단장과 참모진 전원도 그녀를 따라 고개를 숙였다. 가족들은 당황했다. 그들은 사과를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은 이 경이로운 사이다 드라마의 목격자들이었다. 하지만 여러분, 권희솔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수백 명의 군중을 휘어잡고 있었다. 오늘 여러분께서 목격하신 것은 우리 군의 어두운 단면입니다. 계급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자신의 권력을 약자에게 휘두르는 아직도 근절되지 못한 낡은 악습입니다. 그녀는 잠시 마석태가 끌려간 방향을 바라보았다. 저런 자는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고 쥐어준 권력을 도리어 국민을, 장병의 가족을 짓밟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연병장에 모인 병사들은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그들 역시 지난 군 생활 동안 크고 작은 부조리를 겪어왔을 터였다. 저자는 제 목에 둘러진 이 진홍빛 스카프를 보고 불온하다, 요망하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물에 젖어 축 늘어진 스카프를 고쳐맸다. 하지만 이 붉은색이 저자의 눈에만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제 눈에 이 붉은색은 그녀의 목소리가 연병장을 울렸다. 여러분의 아들들을 지키다 먼저 간 우리 전우들의 뜨거운 피입니다. 이 땅을 지키기 위해 쓰러져간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입니다. 연설은 절정으로 치달았다. 그런데 감히 저런 자가 자신의 천박한 편견으로 그 숭고한 붉은색을 모욕했습니다. 그것은 저 개인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이 군 전체의 명예에 대한 모독입니다. 연설이 끝났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누군가가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곧 연병장은 떠나갈 듯한 박수갈채로 가득 찼다. 그것은 장군에 대한 의례적인 박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불의에 맞서고 그 불의를 심판하며 조직의 치부를 스스로 드러내고 사과하는 진정한 리더에게 보내는 뜨거운 격려이자 존중의 표시였다. 강철규 중장은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방금 전까지 자신의 목이 날아갈까봐 두려워했지만 지금은 이 여성 지휘관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리더십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다. 저것이 진짜 별의 무게구나. 그때였다. 연병장 저편 하늘에서 육중한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웅우 웅우 웅우. 모두의 시선이 하늘로 향했다. 거대한 검은색 헬리콥터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연병장 한편에 착륙을 시도하고 있었다. 그 헬기 동체에는 대한민국 미국 연합군사령부라는 선명한 글씨와 함께 4개의 별이 그려진 성판이 붙어 있었다. 연합사 부사령관의 전용 헬기 블랙호크가 그녀를 데리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명령을 수행하러 온 연합사의 칼이었다. 연합사의 상징이 새겨진 검은 헬기의 로터가 멈추자 육중한 측면 문이 열렸다. 가장 먼저 내린 것은 미군 헌병대의 헬멧을 쓴 장교와 그 뒤를 따르는 날카로운 눈매의 한국군 헌병대장 대령이었다. 그들의 뒤를 이어 2명의 연합사 법무관과 감찰관들이 살벌한 기세로 트랩을 내려왔다. 그들은 군단장인 강철규 중장에게는 가벼운 목례만 할 뿐 곧장 권희솔 대장에게 다가가 완벽한 거수경례를 붙였다. 충성. 연합사 감찰실장 명 받았습니다. 연병장에 모인 가족들은 이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었다. 한 여성을 모욕했던 중간 간부 하나를 잡기 위해 군단장이 무릎을 꿇고 연합사의 헬기가 뜨고 대령이 직접 달려와 보고를 하는 이 모든 상황.
그들은 자신들이 겪은 일이 평생의 안주거리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권희솔은 젖은 머리를 쓸어 넘기며 헌병대장에게 나지기 명령했다. 강철규 군단장님은 본연의 임무 행사 진행가 있으니 방해하지 마시오. 마석태 중령의 신병을 즉시 확보하고 8사단 헌병대가 아닌 용산연합사본부로 바로 압송한다. 현장에서 확보해야 할 증거와 목격자 진술은 적이 모인 가족분들이 놀라지 않도록 조용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연합사 헌병대와 감찰팀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마석태 중령이 임시 구금되어 있던 대대장실로 향했다. 그들의 발걸음은 사신의 그것처럼 무겁고 단호했다. 강철규 중장은 권희솔에게 다가와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부사령관님, 제가 지휘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런 자를 미리 속아내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입니다. 권희솔은 고개를 저었다. 강 장군, 지휘 책임은 당연히 져야 할 것이오. 하지만 그 책임은 징계가 아니라 개선으로 지는 것이오. 마석태 중령 한 명을 잘라낸다고 제2, 제3의 마석태가 사라질 것 같소? 나는 강 장군에게 7군단 전체의 지휘관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직접 주관하길 명령하오. 오늘 이 사건을 민간인 여성에 대한 성희롱 및 폭력 사건으로 공식 기록하고 전 부대원이 특히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뼈저리게 반성하도록 만드시오. 그게 강철규 중장이 지는 진짜 책임이오. 명심하겠습니다. 부사령관님, 강철규 중장은 그녀가 자신을 징계하는 대신 오히려 이 사태를 수습하고 부대를 혁신할 기회를 주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심으로 다시 한번 허리를 숙였다. 모든 급한 불이 꺼지고 연합사의 감찰팀이 현장을 장악하자 연병장은 다시 행사의 본 모습을 찾아가려 애썼다. 강철규 중장은 목이 쉬어라 외치며 분위기를 전환하려 노력했다. 권희솔은 그 소란을 뒤로하고 조카 하늘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조카의 뺨에 붙은 먼지를 떼어주며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많이 놀랐지, 하늘아. 하늘은 그제야 이모가 연합사 부사령관이 아닌 이모로 돌아왔음을 느꼈다. 이모, 왜 말 안 했어? 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면서 나한테는 그냥 평범한 이모인 척했어? 하늘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미안함, 그리고 경외심이 뒤섞여 있었다. 권희솔은 젖은 트렌치코트 차림 그대로 연병장 구석 벤치에 앉았다. 하늘도 그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이모가 연합사부 사령관이면 내군 생활이 어땠을 것 같아? 권희솔이 나직이 물었다. 모든 사람이 저한테 잘해줬겠죠. 아무도 못 건드리고 황금족보라고 불렸겠죠. 하늘이 대답했다. 그래, 그랬겠지. 권희솔이 씁쓸하게 웃었다. 이모는 내가 그런 대우를 받길 원치 않았어. 군대는 스스로 이겨내고 동료들과 부대끼며 성장하는 곳이야. 이모의 계급장이 내 앞길의 지름길이 되는 순간 너는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동료와 자립심을 잃게 될 거라 생각했다. 그녀는 하늘의 손을 잡았다. 조카의 손은 사격 훈련으로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나는 내가 권희솔 대장의 조카가 아니라 고하늘 이등병 그 자체로 인정받길 바랐어. 비록 오늘 그 망할마 중령 때문에 모든 게 틀어져 버렸지만 하늘은 이모의 깊은 뜻을 깨달았다. 자신이 입대할 때 이모는 훈련소 앞까지 배웅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집 앞에서 몸 건강히 남자 돼서 돌아와라. 라는 덤덤한 한마디가 전부였다. 하늘은 그때 조금 서운했었다. 다른 친구들 부모님은 아들을 붙잡고 펑펑 우는데 자신의 이모는 너무나 강철 같아 보였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조카가 자신의 그늘에서 벗어나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하려는 이모의 배려였음을 깨달았다. 이모, 아까 나 그 자식한테 달려들려고 했잖아. 이모가 막았지만 나 그때 정말 상관이고 뭐고 눈에 뵈는 게 없었어. 알아. 권희솔이 조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가 그자에게 주먹을 날렸다면 넌 지금쯤 저 헌병대 헬기를 타고 용산이 아니라 군 교도소로 갔을 거다. 그리고 이모는 연합사 부사령관이 아니라 그냥 한 명의 이모로서
내 조카의 군 생활을 망친 그자를 평생 저주했겠지. 그녀의 눈시울이 처음으로 붉어졌다. 하지만 하늘아, 내가 오늘 그 주먹을 참아낸 것, 그것이 내가 이룬 가장 큰 성장이다. 분노를 표출하는 건 쉬워. 하지만 명예를 위해 그 분노를 다스리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넌 오늘 저 마석태 중령보다 100배는 더 강한 군인이었어. 하늘은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는 이모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이모. 근데 그 옷, 어떡해. 다 젖었잖아. 춥겠다. 하늘이 그제야 이모의 몰골을 걱정했다. 그러게 말이다. 이거, 제일 아끼는 트렌치코트인데. 수선비가 꽤 나오겠어. 권희솔이 농담처럼 말하며 웃었다. 그때 강철규 군단장의 부관이 종종 걸음으로 달려왔다. 부사령관님, 군단장님께서 집무실을 비워두셨습니다. 제 아내가 입을 깨끗한 여벌 옷을 급히 가져왔습니다. 부디 그 젖은 옷을 갈아입으시지요. 부관은 사모님이 입을 법한 단정한 투피스와 운동화까지 챙겨와 있었다. 권희솔은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고맙다고 전해주시오. 군단장님 사모님께도 민폐를 끼쳐 죄송하다고. 그녀는 하늘을 보며 윙크를 했다. 조카, 이모 옷 좀 갈아입고 올게. 넌 동료들한테 가 있어. 그리고 이따가 밥 먹자. 이모가 오늘 너네 부대 PXPX 다 털어줄게. 충성. 알겠습니다. 하늘이 그 어느 때보다 씩씩하게 격려했다. 권희솔은 조카의 어깨를 두드려준 뒤 부관을 따라 군단장 집무실로 향했다. 그 뒷모습은 젖은 트렌치코트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그 어떤 개선장군보다도 당당하고 위엄 있었다. 7군단장 집무실은 8사단에서 가장 서늘하고 조용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그날따라 그곳은 지옥의 입구처럼 느껴졌다. 마석태 중령은 집무실 중앙에 놓인 의자에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그의 양옆에는 연합사에서 날아온 미군 헌병과 한국군 헌병이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는 이제 울지도 변명하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이 처한 현실을 받아들이려 애쓰는 중이었다. 연합사부 사령관, 대장, 포스타. 내가 그분 머리에 물을 부었어. 그는 자신의 군 경력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아니, 군 경력을 넘어 인간으로서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졌음을 깨달았다. 중령 진급까지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군 생활을 했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대령 진급이 막히고 동기들이 먼저 연대장을 달기 시작하면서 그의 내면은 뒤틀리기 시작했다. 그의 군기는 사실 열등감과 패배감의 다른 표현이었다. 그는 자신보다 약한 존재, 특히 신병들이나 오늘처럼 만만해 보이는 민간인 여성을 짓밟음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 했다. 그리고 오늘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 군인을 건드린 것이다. 쿵쿵. 복도에서 구두 소리가 들려왔다. 마석태 중령은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집무실 문이 열리고 권희솔 대장이 들어섰다. 그녀는 더 이상 젖은 트렌치코트 차림이 아니었다. 강철규 군단장 아내의 것이 분명한 단정한 남색 투피스와 낮은 구두 차림이었다. 그 옷은 그녀에게 완벽하게 맞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기품을 가리기엔 역부족이었다. 그녀의 뒤를 따라 연합사 감찰실장 대령과 법무관중령이 들어와 마석태의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권희솔은 그들 옆이 아닌 군단장의 가장 상석 의자에 앉아 마석태를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공식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다. 마석태 중령. 법무관이 서류를 넘기며 차갑게 입을 열었다. 본관은 연합사법무실 소속 5호 중령이다. 지금부터 마 중령의 폭언, 성희롱, 민간인 폭행, 그리고 상관 모독 혐의에 대한 공식 조사를 시작한다. 상관 모독. 마석태의 어깨가 움찔했다. 저는 그분이 상관이신 줄 몰랐습니다. 정말입니다. 그가 다급하게 외쳤다. 법무관이 코웃음을 쳤다. 몰랐다고? 그게 지금 변명이 된다고 생각하나? 마 중령.
군형법 제5장 상관에 대한 범죄는 상관임을 인식하고 저질렀을 때 가중 처벌되는 것이지 몰랐다고 해서 당신의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야. 법무관이 서류를 책상에 내리쳤다. 우리가 지금 문제 삼는 건 당신이 포스타를 몰라봤다는 그 사실이 아니야. 당신이 대한민국 국민이자 우리 장병의 가족인 민간인을 다방년 술집 여자라 칭하며 인격을 모독하고 공공연한 장소에서 머리 위에 물을 붓는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이다. 이해했나? 마석태는 입을 다물었다. 그때까지 조용히 듣고만 있던 권희솔 대장이 입을 열었다. 마중령. 고개 드시오. 마석태는 사형수의 심정으로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권희솔의 눈은 분노가 아닌 차가운 연민과 경멸이 뒤섞인 빛을 띠고 있었다. 내가 그렇게 우스워 보였소? 아닙니다. 대장님. 아니, 우스워 보였겠지. 화려한 외제차를 타고 붉은 스카프를 두른 40대 중반의 여자. 당신 눈에는 그저 군대의 질서를 모르는 만만한 민간인으로 보였을 거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석태의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당신은 오늘 내게 2번의 죄를 지었소. 그녀가 마석태의 눈앞에서 손가락 하나를 폈다. 첫째는 민간인 권희솔에 대한 죄요. 당신은 한 명의 여성, 한 명의 이모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주었소. 그것은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죄요. 그녀가 2번째 손가락을 폈다. 둘째는 연합사부 사령관 권희솔에 대한 죄요. 당신은 당신의 직속 상관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소. 당신이 내 머리에 부은 그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오. 당신이 그토록 중시하던 군기와 대한민국 육군의 명예를 당신 스스로 진흙탕에 처박은 것이오. 마석태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대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제게는 처자식이. 처자식? 권희솔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당신이 내 조카 고한을 이등병 앞에서 내게 다방년이라 했을 때 당신은 내 조카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소. 당신이 지금 그 더러운 입으로 처자식을 논할 자격이 있소? 마석태는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잠시 이성을 잃었습니다. 제가 진급에 눈이 멀어. 그것이 내가 당신을 용서할 수 없는 이유요. 권희솔이 그의 말을 잘랐다. 당신은 진급에 눈이 멀어 당신보다 약한 자들을 짓밟는 것을 습관처럼 해왔겠지. 오늘은 운이 나빠 권희솔 대장을 만났을 뿐 그전에도 수많은 고하늘 이등병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비슷한 모욕을 주지 않았다고 자신할 수 있소? 마석태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권희솔은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마석태 중령. 당신은 오늘부로 대한민국 육군 중령의 자격을 상실했소. 당신의 군복을 벗기는 것은 썩은 부위를 도려내어 군 전체의 건강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조치요. 그녀는 감찰실장에게 고개를 돌렸다. 감찰실장. 이자의 신병을 즉시 용산으로 압송하고 오늘 일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으시오. 또한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7군단 부대 현황판을 가리켰다. 오늘부터 7군단 전체, 나아가 전방군단 전체의 지휘관 인성평가 및 부조리 실태에 대한 전면 감찰을 준비하시오. 강철규 군단장에게는 이미 언지를 주었소. 이번 기회에 군복 뒤에 숨은 모든 마석태를 뿌리 뽑아야겠소. 예, 대장님, 명심하겠습니다. 마석태 중령은 그 말을 끝으로 자신이 단순히 파면되는 것이 아니라 군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숙정의 시발점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용서를 빌 기력도 없었다. 그는 헌병들에게 양팔이 잡혀 끌려나가며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그 민간인 여성의 서늘한 눈빛을 마지막으로 기억했다. 권희솔은 그가 끌려나간 문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참교육은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상처받은 조카와 이 충격받은 부대를 다독이는 이모와 지휘관의 몫이었다. 마석태 중령이 연합사 헌병대의 손에 이끌려 지옥의 문턱 같은 집무실을 빠져나간 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권이솔 대장은 강철규 군단장 아내의 옷으로 갈아입었음에도 방금 전에 살기 등등했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깊은 피로감이 서린 얼굴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창밖으로는 아직도 어수선한 행사장과 그 사이를 오가는 조카 하늘의 모습이 작게 보였다. 연합사 감찰실장과 법무관이 그녀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부사령관님, 마 중령의 신병은 확보했습니다. 즉시 용산으로 복귀하여. 아니요. 권이솔이 그들의 말을 막았다. 나는 조금 더 있다 가겠소. 두 사람은 먼저 헬기로 복귀해서 후속 조치를 준비하시오. 이 일은 마석태 중령 한 명을 징계하는 선에서 끝나지 않을 거요. 국방부 장관님과 합참의장님께도 내가 직접 보고 드릴 사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찰팀이 경례를 붙이고 신속하게 방을 나섰다. 그들은 자신들의 최고 지휘관 중 한 명이 겪은 이 끔찍한 모욕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마석태를 비롯한 관련 부패 사슬을 모조리 끊어버릴 기세였다. 방 안에 혼자 남은 권이솔은 잠시 눈을 감았다. 포스타 연합사부 사령관의 무게가 아니었다. 그저 한 명의 이모로서 조카의 군 생활에 이토록 거대한 파문을 일으킨 것에 대한 미안함이 밀려왔다. 내가 정말 잘한 일일까? 하늘이는 이제 여기서 어떻게 지내야 하나? 그녀가 다시 집무실 문을 열고 나섰을 때 밖에는 강철규 군단장이 초조한 얼굴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부사령관님, 군단장 식당에 따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식사라도. 권이솔은 고개를 저었다. 됐습니다, 강 장군. 나는 저기 내 조카와 함께 가봐야 할 곳이 있소. 그녀가 가리킨 곳은 병사들이 이용하는 부대 복지회관 PXPX였다. 예? PX 말씀이십니까? 강철규 중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대한민국군 서열 2위가 이런 모욕을 당한 직후에 사병들의 매점에 가겠다니. 내 조카와의 약속이요. 권이솔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강철규 군단장의 수행을 정중히 거절하고 연병장을 가로질러 하늘에게로 향했다. 하늘은 멀리서 이모가 오자 동료들 사이에서 황급히 뛰어나왔다. 이모. 아니, 대장님. 괜찮으십니까? 하늘의 호칭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이모 맞다, 조카. 가자. 아까 이모가 PX 털어주기로 했잖아. 권이솔이 하늘의 팔짱을 끼려다 젖은 트렌치 코트가 아닌 어색한 투피스 차림에 멋쩍게 손을 내렸다. 두 사람이 나란히 PX로 향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8사단 장병들에게 또 하나의 충격이었다. 방금 전까지 피바람을 몰고 왔던 연합사 부사령관이 이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조카와 함께 매점으로 향하는 모습. 그 이질적인 광경은 공포가 아닌 경외로 바뀌고 있었다. PX 내부는 이미 소문을 들은 병사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그들은 매점 안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다. 딸랑의 문이 열리고 권이솔과 고하늘 이등병이 들어섰다. 충성. PX 내부의 모든 병사들이 과자 봉지를 손에 든 채로 혹은 음료수를 마시려던 자세 그대로 얼어붙어 경례를 외쳤다. PX를 지키던 계산병박 상병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계산대에서 튀어나올 듯이 차렷 자세를 취했다. 권이솔은 그 광경에 잠시 당황했으나 이내 부드럽게 웃으며 손을 저었다. 다들 편히 쉬어. 나는 오늘 상관으로 온 게 아니라 우리고 이병 이모로 온 거니까. 물건들 마저 골라. 하지만 그 누구도 감히 움직이지 못했다. 하늘이 난처한 듯 이모의 팔을 끌었다. 이모, 다들 얼었잖아. 이거. 내가 마 중령보다 더한 군기 반장이 되어버렸군. 권이솔이 쓴웃음을 지으며 계산병에게 다가갔다. 박상병. 여기 고하늘 이병 앞으로. 외상, 이런 거 있나? 예. 아닙니다. 없습니다. 계산병이 손사래를 쳤다. 그래. 그럼 다행이고. 그녀는 하늘에게 바구니를 건넸다. 하늘아. 내 동료들 것까지 먹고 싶은 거 다 담아. 이모 지갑 오늘 여기 두고 간다. 하늘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웃었다. 그는 신이 나서 냉동식품 코너와 과자 코너를 돌며 바구니를 가득 채웠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권이솔의 눈빛은 포스타의 그것이 아닌
세상 모든 이모의 따뜻한 눈빛이었다. 계산대에 산더미처럼 쌓인 물건들. 전부. 얼마입니다, 이모님. 계산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금액을 말했다. 권희솔은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건넸다. 그녀는 계산을 기다리며 자신을 훔쳐보는 병사들을 향해 말했다. 다들 오늘 많이 놀랐을 텐데 미안하게 됐네. 아닙니다. 오늘 있었던 일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야. 잘못된 지휘관 한 사람의 일탈이었고 그 책임은 우리 군 지휘부가 질 거요. 여러분은 그저 여러분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면 돼. 그녀는 하늘이 들고 온 커다란 봉투를 함께 들었다. 특히 우리 하늘이. 앞으로 연합사 부사령관 조카라고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똑같은 동기, 똑같은 전우로 대해주게. 저 녀석 아직 배울 게 많은 어리바리한 이등병이니까. 알았나? 예, 알겠습니다. 병사들의 우렁찬 대답과 함께 PX 안에는 경직된 긴장감 대신 따뜻한 웃음이 번졌다. PX를 나온 두 사람은 부대 한편의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었다. 이모, 나 이제 어떡해? 하늘이 아이스크림을 한 입 베어 물며 물었다. 뭐가? 이제 나. 그분 조카잖아. 누가 나한테 함부로 하겠어. 나 완전 관심병사 되는 거 아니야? 권희솔은 조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게 내가 이겨내야 할 새로운 숙제다, 하늘아. 사람들은 널 두려워하거나 혹은 반대로 더 엄격하게 대하려 하겠지.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전우들을 대하고 훈련에 열중한다면 그들은 곧 권희솔의 조카가 아니라 전우 고하늘을 보게 될 거다. 오늘 내가 마 중령 앞에서 이모를 지키려 했던 그 용기. 그것만 잃지 않으면 돼. 응. 알겠어, 이모. 그때 멀리서 연합사 헬기의 프로펠러가 다시 돌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철규 군단장과 참모들이 그녀를 배웅하기 위해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이모, 이제 가야겠다. 권희솔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조카의 전투복 깃을 마지막으로 매만져 주었다. 하늘아, 이모는 이제 연합사 부사령관으로 돌아간다. 부디 몸 건강하고 내가 선택한 이군 생활 명예롭게 완수하길 바란다. 이모도. 하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권희솔은 조카를 한번 꽉 안아주었다. 그리고 뒤돌아섰다. 그녀는 헬기를 향해 걸어갔다. 강철규 군단장이 그녀에게 다가와 마지막 경례를 붙였다. 부사령관님, 오늘 7군단이 입은 은혜. 아니, 주신 가르침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부대를 완전히 혁신하겠습니다. 권희솔은 그의 경례를 받으며 말했다. 강장군, 은혜가 아니라 기회요. 내가 오늘 이 부대를 뒤집어 엎지 않은 건 아직 강장군을 믿기 때문이요. 국민의 아들들을 지키는 진짜 불곰의 모습을 보여주시오. 지켜보겠소. 그녀는 헬기에 탑승했다. 고하늘 이등병은 그 자리에 서서 헬기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가장 늠름하고 완벽한 자세로 거수 경례를 내리지 않았다. 1년 후. 시간은 흘러 오뚜기 부대 물벼락 사건 혹은 진홍빛 스카프의 심판이라 불리던 그날의 충격은 8사단을 넘어 7군단 나아가 육군 전체를 뒤바꾼 거대한 개혁의 태풍으로 기록되었다. 하나. 진정한 리더의 탄생 고하늘 병장. 1년 뒤 고하늘 이등병은 병장 계급장을 달고 분대장이 되어 있었다. 그는 전역을 앞둔 말년 병장이었지만 그 어떤 간부보다도 더 늠름하고 믿음직스러운 리더로 성장해 있었다. 야, 신병. 관물대 정리 그따위로 할래. 한 상병이 새로 들어온 이등병을 윽박지르고 있었다. 그때 고하늘 병장이 다가와 상병의 어깨를 짚었다. 김상병. 목소리 낮춰. 그러다 너 마석태 된다. 마석태. 그 이름은 1년이 지난 지금 8사단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지휘관을 일컫는 고유명사가 되어 있었다. 김상병이 흠칫하며 물러섰다. 고 병장은 겁에 질린 이등병의 관물대를 직접 정리해주며 나직이 말했다. 이병. 군대는 물건 정리 잘하라고 오는 곳이 아니야. 전우 지키는 법 배우러 오는 곳이지. 정리는 내가 알려줄 테니 겁먹지 말고 내 할 일만 똑바로 해.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고하늘 병장은 그 누구도 연합사 부사령관 조카라 부르지 않았다. 그는 그날의 충격을 딛고 훈련에서 누구보다 앞장서고 약한 후임들을 감싸 안으며 고하늘 분대장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증명해냈다. 그는 이모가 말했던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몸소 실천하는 리더가 되어 있었다. 둘. 참회의 끝 전 중령 마석태. 마석태 중령은 그날부로 군복을 벗었다. 그는 상관 모독과 민간인 폭행 등의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졌고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불명예 전역 조치되었다. 그의 계급은 중령에서 소령으로 1계급 강등되는 치욕을 겪었다. 1년 뒤 강원도 인제의 한적한 시골 버스 터미널. 승객들의 짐을 나르고 터미널 화장실을 청소하는 중년의 남자가 있었다. 볕에 그을리고 삶에 지친 얼굴. 한때 날카롭던 매의 눈은 사라지고 공허함만 남은 그가 바로 마석태였다. 그날도 그는 묵묵히 대합실 바닥을 닦고 있었다. 그때 휴가를 나왔는지 전투복을 입은 아들과 그를 마중 나온 화사한 차림의 어머니가 터미널로 들어섰다. 아들, 고생했어. 얼굴이 이게 뭐야 탔네. 아, 엄마. 괜찮다니까. 사람들 보잖아.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의 전투복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었다. 그 평범하고도 다정한 모자의 모습을 마석태는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이 어머니가 들고 있던 작은 생수통에 꽂혔다. 그 순간 1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자신이 물을 부었던 그 여성의 서늘한 눈빛, 자신을 막아서던 이등병의 절박한 외침, 자신의 처자식을 운운했던 비굴한 목소리. 내가 무슨 짓을.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잃은 것은 단순히 계급이나 명예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으로서 타인을 존중할 줄 알았던 마음이었다. 그는 군복이 아니라 자신의 오만과 열등감이라는 갑옷을 입고 있었음을 비로소 깨달았다. 마석태는 자신도 모르게 대걸레 자루를 쥔 채 그 군인 모자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용서를 비는 행위가 아니었다. 그가 평생 멸시했던 약한 존재들, 그 모든 어머니와 이모, 아들과 조카들에게 바치는 너무나도 늦어버린 참회이자 그의 첫 번째 진심 어린 존중이었다. 셋. 새로운 오뚜기 부대 그리고 권이솔. 8사단 오뚜기 부대는 그날 이후 강철규 군단장의 피를 깎는 노력하에 완전히 다른 부대로 태어났다. 마석태 사건은 전군 필수 시청각 자료가 되었고 장병 가족 인권 존중 주간이 신설되었다. 강철규 중장은 부하를 잘못 관리한 책임을 지고 대장 진급에서는 누락되었지만 그 누구도 그를 실패한 지휘관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는 부대를 혁신하라는 권이솔 대장의 명령을 완수했다. 그리고 1년 뒤 용산의 한미연합사부 사령관 집무실. 권이솔 대장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며 철통 같은 한미동맹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녀는 산더미 같은 서류를 결제하다가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보고 잠시 미소 지었다. 사진 속에는 갓 전역하여 민간인 복장을 한 조카 하늘과 그 옆에 어색하게 비자를 그리고 있는 이모 권이솔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수화기를 들었다. 하늘아, 오늘 저녁 이모가 갈비찜 해놨다. 일찍 들어와라. 전화기 너머로 늠름한 청년이 된 하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충성. 알겠습니다, 대장님. 아니, 이모. 금방 갈게. 한때는 군복이 갑옷이었던 여자. 이제 그녀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을 살피는 진정한 지휘관이자 한 명의 따뜻한 이모로 서 있었다. 신성한 군부대의 명예는 계급장이 아닌 존중에서 나온다는 진리를 그녀는 그날 8사단 연병장에서 자신의 젖은 트렌치코트와 함께 증명해냈던 것이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